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 MHz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진행자 임재한입니다. 세종납시유는 매주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분야에 관한 얘기와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번주에 이어 제2탄으로 백두산 호랑이라는 백호 별칭을 가지고 있는 절제 김종서 장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전번에 말씀드렸던 김종서 장군묘는 세종시 장군면 대교류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버지 수, 할아버지 태영 세 분이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오늘 청취자님들께 읽어드릴 책은 임선빈 교수가 지은 세종의 충절인물 김종서 장군인데요. 세종문화원에서 발행한 세종향토문화 10집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공주사대 역사교육과 졸업을 한 문학박사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세종의 충절인물 김종서 장군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책을 읽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빈센트 존 맥클린의 Starry Starry Night 들으시겠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네, 돈 맥클린의 빈센트를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98.9MHz 세종 FM 임지한의 세종납시우입니다.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종서 장군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판관으로 승진하여 행정실무를 익히다라는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김종서는 38세인 세종 2년 1420년 윤정월 13일에 외직인 광주 판관에 임명되었다. 광주 판관은 종 5품 품직이니 외직이기는 하지만 승진하여 임명된 것이다. 경기 광주목은 지방의 큰 고을 중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당시 함께 제수된 김종서의 직속 상관 판광주 목사 남금은 다른 재능은 없고 다만 가혹하게 하기만 힘쓰므로 이때 사람들이 그를 속된 관리라고 불렀다는 사관의 사론이 실록에 실릴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김종서는 이러한 상관 아래에서도 공직 생활을 잘 할 만큼 벼슬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김종서는 직속 상관인 광주 목사 남금과 이어서 부임한 이육 밑에서 광주 판관으로 3년 정도 근무하였다. 41세인 세종 5년 1423년 정월에는 내직으로 옮겨 봉상시 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봉상시는 국가적인 제사 및 시호, 재정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관서이다. 당시 봉상시의 직제에는 판사, 윤, 소윤, 판관, 박사 등이 있었다. 봉상시 판관도 종 5품직이니 같은 직급의 외직, 광주 판관에서 내직으로 옮긴 것이다. 세종 5년 1423년 정월 19일에 강원도, 황해도, 평양, 안주도, 의시, 의주, 삭주도 등에 진제를 하기 위한 경차관을 보냈었는데 김종서는 봉상시 판관의 직책을 지니고 의주, 삭주도 경차관으로 파견되고 있다. 경차관은 조선시대에 지방에 파견되어 특수 임무를 수행한 당하 참상관 중앙관리이다. 중국의 황제가 파견하는 사신을 흠차관이라고 한 반면 조선의 국왕이 국내에 파견하는 당하 참상관 직급의 외방 사신을 경차관이라 일컬었다. 이 경차관이라는 명칭은 중국에는 없는 것이다. 중국에서 황제가 파견하는 사신을 흠차관이라고 지정하였으니 제국격에 해당하는 조선의 국왕이 파견하는 사신을 흠차관이라고 명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경할 흠자와 동의어인 공경할 경자를 택하여 조선 초기부터 경차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종서와 함께 각지에 파견된 진제 경차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주어졌다. 굶주린 백성을 진제하는 조액은 각 련의 교지를 고찰하여 시행할 것. 경차관이 각 고을에 도착하면 먼저 수령의 감결을 취하고 미두와 염장을 가지고 바로 사면으로 가서 그 굶주림이 심한 사람은 즉시 진제할 것. 수령이 만약
경내에 굶주린 백성을 숨기고 위에 알리지 않는 사람과 각 면의 감고와 정장으로 인정의 호오에 끌려서 실제로 굶주린 사람은 보고하지 않고 굶주리지도 않는 사람을 도리어 보고하여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구제하지 않아서 부종까지 나게 한 자는 모두 형률에 의하여 죄를 과대 수령과 감고 3품 이상은 위에 아래어 죄를 논단하고 4품 이하는 바로 죄를 결단하되 그 중에 정상이 더욱 심한 자는 속전을 징수하지 말고 장형을 집행할 것. 감사가 순행하기에 먼 곳은 경차관이 직접 창고를 열어 진제할 것. 여기서 진제는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속전을 그 매의 대가로 받지 말고 무조건 이렇게 실행을 하라고 했네요. 수령으로 죄를 범한 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조사받도록 할 것. 감사와 수령관이 구일하지 못하면 수령관은 즉시 진술을 받아내어 아래되 사목과 같이 할 것을 명하고, 다만 수령과 감고와 정상이 더욱 심한 자는 모두 아래어 올리되 그 중에 조금 가벼운 자는 혹은 장 70대, 장 60대, 태 50대를 치되 속전을 거두지 말고 차등을 두어 결벌할 것. 방금 말씀드렸지만 속전은 죄를 면하기 위해 바치는 돈인데 무조건 벌을 주라는 뜻으로 엄하게 대처하고 있네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다음은 대간과 이조, 의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다 라는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차관 업무를 수행한 김종서는 세종 5년 5월 27일에 승진하여 정오품직인 사관원 우원납에 제소되었으며 12월 22일에는 다시 사원부 지평에 제소되었다. 이때의 나이는 41세였다. 사관원은 국왕에 대한 간쟁을, 사원부는 관료들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중요 기관으로 이를 합쳐서 대간이라고 불렀다. 김종서는 30대 후반에 이미 사원부 감찰과 사관원 정원을 거쳤으므로 대간에서의 언론 활동이 생소하지 않았다. 우헌납과 지평은 같은 정오품직이지만 서열상으로는 지평이 우헌납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이 시기 김종서는 사관원과 사원부에 근무하고 있는 언관들과 공동으로 활발한 언론 활동을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단독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43세인 세종 7년 1425년 윤 7월 24일에는 이조 정랑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조는 문반의 인사 전반을 관장하는 핵심 관서이다. 장관은 정입품 판서이고 당상관인 참의 난관인 정랑, 좌랑 등이 있었다. 좌랑은 정육품입니다. 정랑은 육조의 정오품 관직으로 속사의 실무 책임자였다. 이조의 속사에서는 문선사, 고운사, 고공사 등이 있었다. 문선사는 종친, 문관, 잡직, 승직의 재수, 고신, 녹패, 문과, 생원, 진사의 사패, 차정, 취재, 계명, 장호, 폐상인의 노관 등을 맡는다. 고운사는 종친, 재상, 공신의 봉증, 시호, 향관, 노직, 명부, 작첩, 향리의 급첩 등을 맡는다. 고공사는 문관의 공과 근만, 휴가, 여러 관서 이전의 근무 일수, 향리 자손의 변리 등을 맡는다. 6조에 각각 정랑이 있었으나 특히 문관의 인사행정 실무를 맡아본 2조 정랑이 가장 중시되었다.
이조 정랑은 승진하는 데 가장 빠른 보직입니다. 김종서는 45세에 의정부 사인이 되었다. 사인은 정사품 관직으로 의정부의 실무를 총괄하였고 왕과 의정, 백관의 중간에서 양자의 의견을 매개하여 중요한 국사의 결정과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하였다. 최고 정치기구인 의정부의 기능과 관련되어 조선 전기에는 정사품 관직 가운데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누렸다. 검상, 정오품 1명과 사록, 정팔품 2명을 지휘하면서 의정부의 실무를 총괄하였다. 그 밖에 왕명을 의정이나 백관에게 전달하고 반대로 의정의 의견이나 여러 관서에서 의정부에 올린 국사를 왕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 의정부가 관장한 외교, 행정 등의 논의와 집행에 참여하였으며 각종 도감에도 참여하였다. 따라서 의정부 사인은 문관으로 조상과 본인에게 허물이 없는 자를 엄선하여 제소하였고 재직기간이 만료되면 승직하도록 하였다. 또 춘추관의 수찬관 이하를 당연직으로 겸임하고 상피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김종서는 의정부 사인으로 근무하면서 황해도 경차관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세종은 당시 황해도에 신설한 고을 영강연의 존치 여부에 대해 고을 사람들이 여론을 알고자 했다. 이에 대해 영강진 첨절제사 지유용이 고을 사람들이 영강현을 혁파하기를 바란다고 거짓으로 꾸며서 아뢰었고 참찬의 정부사 정이품직 조비영이 이에 동조하였다. 세종은 두 차례나 의정부 사인 김종서를 경차관으로 파견하여 진위를 알아보았으며 결국 사실이 밝혀져 조비영은 관직을 파면당하고 지유용은 곤장 90대를 맞고 외방으로 유배되었다. 이와 같이 이제 김종서는 세종이 지방의 실상에 대해 궁금할 때 대신 파견되었으며 그의 보고에 따라 의정부 정이품직을 파직할 정도로 점차 세종의 신임을 받는 위치까지 이르렀다. 46세에는 사헌부 지휘가 되었다. 지휘는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규찰하는 사헌부의 종삼품 관직이다. 사헌부 내에서 최고 관직인 대사원 다음의 직급으로 대사원과 함께 사헌부 내의 의결사항을 주도하였다. 사관원의 사관과 더불어 아장으로 일컫기도 했으며 사헌부의 장령 및 지평과 함께 대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지부인은 시정을 논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며 남의 일을 금지하는 사헌부의 일상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정을 논하고 인물을 탄핵하는 간쟁과 관련한 상소와 차자를 직접 작성하기도 했고 의정부에서 방물을 써서 봉할 때에 참관하기도 했으며 서경에 참여하여 관직 임명, 후보자의 적임 여부를 심사하기도 했다. 김종서는 사헌부 관료로서 군주의 정치를 비판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였다. 특히 양녕대군의 오만한 행동을 처벌하자는 주장을 13번이나 상소하였다. 그러나 세종이 형제의 우애를 지키려는 뜻을 꺾지는 못하였다. 마침내 사직을 하였지만 세종은 당시 대관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고 김종서를 잠시 전농윤으로 좌천시켰다. 세종이 김종서한테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노래는 나훈아의 붉은 입술 나갑니다. 밤을 새워 지는 달도 별을 두고 가는데 배 떠난 부둣가에는 검은 연기만 남아 맺지 못할 사연 들고 떠난 사랑을 이렇게 밤을 새워 울어야 하나 잊지 못할 붉은 입술 나를 두고 가는 사람 원망도 했다마는 헤어진 운명이기에 웃으며 보냈지 단 하나의 사랑만을 믿어주세요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는 잊지 못할 붉은 입술 네, 나훈아 붉은 입술을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9번째 대목 5년간 승지로 근무하면서 세종을 측근해서 모시다인데요. 세종을 모신다고 하니 관심이 더 많이 가는 대목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김종선은 47세부터 5년간 승정원에 근무하였으며 이 시기 세종의 김종서에 대한 신임은 더욱 깊어졌다. 실록 기사에 의하면 김종선은 세종 11년 1429년 11월 13일에 대해 이래 대원사 우부대원에 제소되었다. 이 대원사는 승정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대원사는 1401년 이전의 승정원이 개편된 것으로 1405년에 다시 승정원으로 개칭되었다. 그런데 실록의 기사에서는 대원사가 승정원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한동안 대원사와 승정원이 함께 기록에 등장하고 있다. 대원사에는 지신사 1명을 비롯해 4명의 대원, 좌대원, 우대원, 좌부대원, 우부대원이 소속되어 주로 왕명출납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 외에도 왕의 측근으로서 중국 사신의 접대나 시관 등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김종서가 대원사 우부대원에 제소된 것은 사실 승정원 우부승지에 제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에도 실록의 기사에서는 김종서가 좌부대원, 우대원, 좌대원 등으로 승진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승정원, 좌부승지, 우승지, 좌승지 등으로 임명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태종 5년에 과거에 급제한 김종서는 10여 년이 넘도록 추력하지 못하고 참화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세종이 즉위한 후에는 10년 만에 승정원 승지에까지 올랐다. 조선시대 관계는 참화관이 6단계이고 참상관이 14단계, 14단계이다. 그러니까 김종서가 태종주에는 10년이 넘도록 6단계 승진도 하지 못했지만 세종주에는 10여 년 만에 14단계 승진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주 지금으로 따지면 초고속 승진이죠. 세종이야말로 김종서의 인물됨을 제대로 알아보고 중용하신 분이다. 세종의 깊은 신임을 받은 김종서는 승정원에 근무하면서 왕의 수족이 되어 인물에 대한 논의, 경연, 참찬관으로 경연에 참여, 대신들에게 정사를 문의하는 심부름, 중국 사신의 접대 준비,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에 대한 조언, 죄인의 국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시기 세종은 예전에 대관으로서 양령의 취재를 주장했던 김종서에게 왕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양령을 서울로 불러들이는 일에 대하여 양해를 구했다. 아주 대단하네요. 단순히 명령을 내리고 실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의기투합한 군신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세종의 신임을 받는 데에는 김종서가 솔직하고 부지런하며 유교적 지식이 해박했기 때문이다. 세종은 5명의 비서진 중에서도 김종서를 가장 신임하였다. 세종 13년 1431년 8월에는 김종서로 하여금 밤낮으로 승정원에 근무하면서 왕명을 전달하기를 당부하였다. 욕심이 좀 과한 것 같네요. 예. 세종이 병안으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정치의 공백을 메꾸려는 것이었다. 그는 한때 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대신들과 의논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10번째 대목, 함기일도 관찰사와 병마도 절제사가 되어 육진을 개척하다라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길도 관찰사와 병마도 절제사가 되어 육진을 개척하다. 김종서는 52세부터 58세까지 7년간 함길도 관찰사와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 5년 재임하면서 국경을 두만강까지 확보하려는 세종의 뜻에 따라 경원, 종성, 회령, 경성, 온성, 부령 등 육진을 개척하였다. 1443년 세종 15년 김종서 51세 때 12월 9일 김종서는 2조 우참판 겸 함길도 관찰사에 제소되었다. 세종 5년부터 세종 16년까지는 지방에 부임하는 관찰사에게 경관을 제소받은 후 경관을 본직으로 하고 관찰사직을 겸직으로 하여 부임토록 하였다. 이를 관찰사의 경관, 겸차라고 하는데 함길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김종서도 2조 우참판을 본직으로 지니고 부임하였다. 참판은 경관, 종이품 관직이며 관찰사는 외관, 종이품 관직이다. 당시 함경도 지역은 조선 왕조 건국의 기반이었으나 여진족이 많이 출입하여 살고 있었고 오히려
조선 사람들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종은 한치의 영토도 버릴 수 없다는 집념으로 당시 여진족과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이곳에 주도 면밀한 김종서를 보내 다스리게 하였다. 김종서가 5년간에 걸쳐서 승정원 승지로 세종을 최측근에 모셨기 때문에 세종은 김종서의 능력과 됨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김종서는 53세인 세종 17년 1435년 3월 27일에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로 옮겨 제소되었다. 병마도 절제사는 각 도에 설치되었던 무반의 종이품 외관직으로 군사를 지휘하는 전임관이다. 종전에는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를 무관인 이징옥이 맡고 있었으나 이때 이징옥은 판회령도부사로 옮기고 문관인 김종서에게 병마도 절제사직을 맡겨 북방 문제를 전달시킨 것이다. 그만큼 세종은 김종서를 신뢰하였던 것이다. 김종서는 6개월에 지난 세종 17년 9월에 어머니가 의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뵈러 한번 내려왔으며 세종은 그를 인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런데 어머니를 잠깐 뵙고 임지로 다시 돌아가던 중도에 어머니의 부음을 듣게 되었다. 10월 12일 어머니가 병원으로 돌아가시니 세종은 김종서에게 역마를 타고 내려와 분상하게 하면서 관곽과 풍부한 부의의 물품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고 100일 만에 고기를 먹도록 명하고 기복을 시켜 임소로 다시 돌아가게 하였다. 물론 김종서는 3년상을 치르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청하였으나 육진 지역을 비워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임소에 부임하도록 명하였던 것이다. 혼자 이렇게 읽는 것도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네요. 예. 그럼 여기서 전미경의 장록수를 듣고 세종 충절의 인물 김종서 장군편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세월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수많은 사연 담아 가는 곳이 어둠에냐 구중 궁궐 처마 끝에 한
족수는 청산에 오르는가. 네, 전미경의 장록소를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임지한의 세종납시유는 98.9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길도 임지로 돌아간 김종선은 감사인 정음지와 의논하여 병마도 절제사의 본부를 경성에 두기로 합의하고 왕의 승낙을 받았다. 감사는 함흥에 머무르고 있어 최전방의 육진 지역을 통할하는 것이 병마도 절제사의 임무가 되었다. 김종선은 읍성을 쌓아 백성이 살 수 있는 근거지를 확보하고 여진족을 귀화시켜 우리 백성으로 만드는데 진력하였다. 여진족의 추장인 이만주, 홀라온, 알타리가 지휘하는 여러 부족의 정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 간첩을 쓰는 법, 그들을 반간으로 이용하는 법, 후대하여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전지와 회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마치 현대 첩보전을 방불케 하였으며 왕과 도 절제사 간의 서신은 상세함을 다하였다. 세종이 육진 지역에 대하여 손바닥을 보듯이 상세한 방략을 지시할 수 있었던 것은 김종서의 치밀하고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종 22년 1440년에는 육진 지역에 기화하여 살던 여진족의 추장 동자음파, 범찰, 동창 등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도망쳐 가려함을 이를 추격하여 붙들었고 그 방책으로 자재를 서울의 인질로 잡아두는 방법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여준족이 도망침을 그토록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만주 지역의 여준족과 결합하여 본국에 대한 약탈 행위나 침략 행위를 벌일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항상 여진족의 동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함이 중요했다. 이에 대하여 세종과 김종선은 아주 상세한 의견을 교환을 자주 나눴다. 마치 부자가 쓰는 편지처럼 한 달에 두세 번씩 서신이 왕래되었다. 세종은 철저히 김종서를 신임하였고 김종선은 세종의 뜻에 따라 어긋나지 않으려고 모든 정성을 바치고 있었다. 김종서가 지었다고 전하는 두 편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조이기도 하죠.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파람 큰 한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다음 시는 장백산에 길을 꽂고 두만강에 말을 씻겨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냐 어떻다 인각 화상을 누가 먼저 하리오. 네, 너무 유명한 시죠. 김종서가 지었다고 전하는 두 편의 시조이다. 앞의 작품은 변세가 또는 호기가라고 불리운다. 풀이를 하면 북풍은 나무 끝에 모질게 불고 밝은 달은 눈 속에 비치어 하염없이 찬 기운을 돋우기만 하는데 멀리 떨어진 국경선의 성에서 큰 칼을 짚고 서서 긴 휘파람, 큰 고함 소리를 내어보니 거칠 것이 없구나 라는 뜻이다. 호방한 기상이 잘 드러나 있다. 두 번째 작품은 김종서 평생의 수건인 만주 회복을 주장하여 늘 세종에게 상소하였으나 주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함의 울분하면서 읊은 시주라고 한다. 아, 만주가 우리 땅이라면 좋았을 텐데요. 김종서는 세종의 절대적인 신임하에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진을 정벌하며 두만강과 압록강을 국경으로 확정짓는 큰 공을 세우고 내쳐 만주 벌판까지 공략하여 북쪽 외환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상세한 계획을 세웠으나 다시 서울로 귀환하게 된다. 오랑캐 정벌과 강역 확장을 위해 함길도에 온 지 만 7년 만인 1440년 12월 그의 나이 58세이다. 김종서는 굉장히 건강이 좋았네요. 이 당시 58세면 지금 나이 78세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느 날 밤 잔치 중에 화살이 날아와 술 항아리를 맞추자 좌우가 모두 놀라 소란스러웠으나 김종서는 태연자작하여 말하길 간사한 무리들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은데 저들이 어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를 보면 그는 곧 무관을 능가하는 큰 담력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큰 호랑이 대호라는 김종서의 별명이 허명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이적의 다행이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것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것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네, 이적의 다행이다를 감상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김종서 장군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전주에 이어 두 번째로 세종의 충절인물 김종서에 대해서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책을 읽어가며 김종서 장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공부도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재밌게 청취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지한의 세종납시인은 세종 FM 98.9MHz와 OBS 라디오 99.9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 FM 유튜브 임지한의 세종납시위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 박미의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묻지 말아요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나홀로 가는 길은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 창밖에 눈물 짓는 나를 닮은 단풍잎 하나 가을은 소리 없이 본체만 채 흘러만 가는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부르던 이 단풍으로 곱게 곱게 물들어 그 잎새에 사랑의 꿈 고이 간직하렸더니 아,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 지며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 지며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